예,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야유, 고사홍 속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이 토론이 끝난 뒤에 여당은 회의장을 떠났고 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뭐 찬반 토론부터 투표까지의 과정 먼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대로 아니었나 싶고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통과는 불가피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대로 대통령은 이 법이 넘어오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법이 특히 이제 쌍특검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법이 말은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법이긴 하지만 실질은 선거용 특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이 특검법은 거부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어제 이 표결 직전까지 이제 임명 조항을 또 야당에서는 손을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 소속 정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까지도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이 됐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온 법안입니다. 사실은 이 법안 조항 자체는 어색해요. 이렇게까지 조문을 규정을 했던 적이 있는가 싶고 그리고 이런 분야 말고도 앞으로도 여러 쟁점 속에서 법안들이 좀 어색한 표현이라든지 너무 상세하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다만 이런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꼼수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론 기자들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관계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걸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 정도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된 것. 여기에는 뭐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 어찌됐든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런 용기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말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그 특검법을 봤는데 네. 1조의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사 대상되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특검법의 목적이래요. 하지만 이게 조금 전에도 이제 그 김수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3조에 보면은 특검 임명과 관련한 규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다가 이제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이 그래 그러면은 대통령이 탈당하면 되겠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또 수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에다가 소속되었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아예 특검의 그 선정 주체를 실질적으로 민주당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특검법의 목적대로 사건의 진상 규명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대한변협이나 이렇게 객관적인 그러한 그 기관에다가 특검을 의뢰해서 수사를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가지고 진상 규명을 하면 될 텐데 이건 누가 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변호사를 특검으로 이용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부칙이 있거든요. 대개는 이제 법이 공포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 이후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도록 규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검 법안은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누가 봐도 내년 총선을 갖다 지난 다음에 이 특검을 갖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상 규명에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내년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내년 총선 직전에 심지어 내년 총선 일까지도 특검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별건 특검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 특검이 아닌가 이런 비판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한 10분 만에 바로 나온 그런 말이었었잖아요.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결과 이야기였습니까? 네, 뭐 바로 입장을 이렇게 고민하는 티도 안 나고 냈는데 이거는 뭐 자동 방화벽에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문제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어서 금기와 성역이라는 것을 그냥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사안은 굉장히 위중한 것이 사실 대통령 본인이 이 사건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주가 조작 선수와 절연했다라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고 그리고 손해를 봤다라고도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절연한 것이 아니라 위임할 뻔도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중에 밝혀진 바가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익을 보기도 했고 손해를 보기도 했다라고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중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기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의 대상이라는 거는 특검을 해봤던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을 해봤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퇴임 이후에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라도 원론적으로 하면 윤 대통령 기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 관여된 사안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는 그리고 국민들 앞에 충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동 방화벽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하면은 어떤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론에는 더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여러 건 행사하긴 했지만 그게 다 15일 이내에 그 행사가 됐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일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답을 내놔야 여론을 더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어차피 거부할 거면 빨리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간에 너무 의식을 안 하신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 이번 사안뿐만 아니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때도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우려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도 너무 가볍게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도 이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저는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 찬성률이 더 높아요. 예, 이거는 그리고 특검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영부인 문제도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도 맞거니와 50억 클럽 특검도 이게 법조 게이트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50억 클럽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매듭 지으면 의혹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편 봐주게 한 거 아니냐, 법조인들끼리 봐준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성과가 있었다면 특검의 그 수사 성과를 마치 감자탕집에서 감자탕을 다 요리를 해놓고 불만 올리듯이 특검에 전해주면 돼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수사가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만 안 된 거지 나머지는 다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에 전해주면 되는데 왜 두 특검 다 반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 다수 여론이 납득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제 표결부터 거부권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이제부터의 모습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의 요구를 다시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제의 요구를 하면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가지고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게 이제 다시 법률을 제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그 헌법 5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이걸 받아가지고 언제 제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언제 이 분명히 제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의할 때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굉장한 눈치 싸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걸 총선을 앞두고 뭐 최대한 좀 밀어볼 거다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시기를 저울질을 한다라는 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민주당에도 바라는 것은 이 문제를 너무 손에 오래 쥐고 있으면서 즐기려고 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공법대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2요구를 대통령께서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3분의 2 정족수가 안 돼서 부결이 된다면 전공법대로 총선 때 유권자들 앞에서 이 법안이 돼야 될 법안인데 통과를 못 시켰는데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사실 선거 공학적으로도 더 낫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도의에도 더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를 꽃놀이패처럼 갖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태에.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당시에도 김건희 당시 코바나 콘텐츠 대표의 재산 형성 의혹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때 불거졌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넘어갔고 오히려 나중에 윤핵관의 일원이 되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의혹을 파헤치는 그런 기이한 풍경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오히려 이 특검법에 더더욱 추진력이 커졌을 겁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민주당도 같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좀 충고를 네.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지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응답이 70%에 달했던 만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제로 뭐 어떤 좀 카드도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라는 뭐 방법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할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민심이 부정적인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양새를 가지니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고 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특검을 받는 것이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받지 않는 것이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느 것이 그걸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어느 쪽이 더 클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악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을 받은 다음에 특검이 맨날 이제 뭐 2월, 3월에 이제 나와가지고 계속 브리핑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대통령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정 정도 정치적인 프레임이 바뀐 것 같아요. 만약에 김기현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당대표였다라고 하면 그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이었는데 이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로 프레임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과연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굉장히 많은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당장 1월 31일에 윤관석 의원 판결 선고가 있고요. 2월 8일에 조국 전 장관 판결 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2월 13일에 김인섭 씨 관련된 판결 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뭐 위증교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사법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 과연 그 이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야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프레임이 한동훈 vs 이재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정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오늘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후에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특검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까? 뭐 신년 인사회 수준이 아니라 예방을 해서 상견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아마 특검법에 대해서 두 분이 오래 얘기를 하거나 뭐 설전을 벌인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안 한다는 전제에서
아마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전략을 양쪽에서 짰을 것이고, 근데 전혀 얘기가 오고 가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뭐라고 얘기는 나올 거예요. 대충 그려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정치를 좀 제대로 해보시려면은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이거를 좀 절충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받아들이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조언 형태로는 얘기를 드릴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반대 논리 중에 일부 좀 뭐 강력하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추출을 해서 짧게 받아치는 뭐 이런 정도는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라옵건대는 이제 두 분이 검사 대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정치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부디 쿨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과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그동안 부딪히긴 했지만 뭐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좌우받지 않고 할 얘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오늘의 그 첫 만남에도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는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여당의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덕담만 하겠죠. 뭐 현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요. 앞으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뭐 잘 부탁합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만 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말로만 말을 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이 딱 만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뭐 거기서 어떤 거를 읽을 수밖에 없느냐. 공권력과 공권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다음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과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는 피고인,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러한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이제 비대위원 지명자들의 면면이 공개됐는데 어제 그 인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권과 거리가 멀었던 분들 중에 이제 전문가 출신이라든지 뭐 사업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감만 갖고 지켜보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혜지 의원이 참여한 것은 이제 한국 사회 그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왔던 대표적인 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필요한 인선이었다, 이런 긍정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그리고 국민의힘 스스로 한계에 갇히는 것은 소위 민주당 저격수, 86 운동권 저격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러 명 들어오셨는데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86보다 더 86 같은, 특히 민경우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했고 오래전에 전향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000년대 진보정당 운동을 타락시켰던 그 NL이라고 하는 정파 속의 그 주요 인물이었어요, 본인이. 근데 그런 이력을 다 없는 것처럼 하고 지금에 와서 되게 양심적인 운동권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86세대를 공격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형식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86보다 더 86 같은 그런 약간 극우에 가까운 언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마이너스 효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요, 비대위가 96조를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을 어떻게 뽑느냐? 비대위원장이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결이 당연히 나오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지난번 비대위하고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페이스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뉴페이스라고 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모르는 사람인데 참신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이 어떻게 또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요, 비대위원들이 뭐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온 국민들의 눈은 누구한테 가 있느냐, 비대위원들한테는 뭐 별로 안 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비대위원장에게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군다나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담근 사람이 이제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이제 그 이번 그 여당의 비대위의 성패와 그다음에 내년 총선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비대위원 지명자 개개인에게 좀 나오고 있는 뭐 논란이라든지 발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른 사람 떠나가지고 지금 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민경우 비대위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30년대 태어나셨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일제 식민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태평양 전쟁 거치고 청년 때는 6.25 거치고 그 다음에 폐허가 된 나라를 세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진짜로 말이 되지 않는다. 진짜 상식 이하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또 누가 생각이 나느냐? 뭐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정동영 그때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민경우 씨 같은 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가벼운 자리에서 저런 그 어떻게 보면 허언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면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같은 사람은 자신이 공적인 위치에 있을 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말의 무게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늦지 않게 빨리 사과를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동훈 위원장 상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인선안 통과되면 오후에 비대위원 상견례 겸해서 첫 회의할 텐데 지금 주요 당직자들은 뭐 사표를 냈었다.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반려했다. 뭐 그런 보도들 나오면 지금 뭐 새롭게 아예 인선을 뭐 바꿔 가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일단은 그 비대위원은 뭘 대체하는 거냐면요.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당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원내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다음에 원내 대표가 원내 관련된 일들은 책임지는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 윤재욱 원내 대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인선을 바꾸게 된다면 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비대위원 분들이 정치 신인이 많기 때문에 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거든요. 이 인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인물의 배합에 있어서 정치 경험이 깊은 사람과 그리고 금방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들 이것을 어느 정도로 이제 배합을 할 거냐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제로 남을 거고 사실 뭐 한동훈 위원장부터가 정치 신인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수일 동안 이제 연일 예. 시험대에서는 뭐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양당의 또 전직 대표들은 이제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소식이 들어온 것에 따르면은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역시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이 모습들을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예.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이 아마 천하람 전 당협위원장이 되겠죠. 아마 역할을 맡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예상이 됐던 일이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신당도 조만간 출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내년 총선은 그 어떤 때보다도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그런 그 총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여당을 반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강도가 저는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3당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 쪽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입지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직선거법에서 준연동형 그 비례대표제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틈새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물들의 어떤 탈당이 뭐 연쇄적으로 어떤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천하람 위원장의 탈당은 뭐 예상됐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성향, 정책, 이념 이런 데서 이제 평균치를 잡아봤을 때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보다 오히려 좀 더 멀리 있어요. 사실 천하람 위원장의 노동관이라든지 정책관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준석 전 대표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탈당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연쇄적으로 더 있을 거냐에 있어서는 소위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탈당을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당분간 좀 벽에 막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그 민주당의 경우도 저는 이낙연 신당이 되지 않거나 혹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의 움직임이 예.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석현 전 부의장은 어떤 생각에서 탈당을 하시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의 이낙연 신당이 막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물론 뭐 1월 중이라도 예. 조금 뒤늦게라도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당분간 며칠 동안은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 만났잖아요. 거기서 한 말들 보도되는 거 보면 뭐 현해살수 이게 절벽에서 손을 놓는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 주고받고 했었던 그 대화에서 좀 어떤 것들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정세균 전 대표가 인간적으로 존중을 하는 동시에 애둘러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런 때일수록 놔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의 통합과 혁신을 이끌어내서 총선에서 더 크게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세균 전 총리가 담았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결코 뭐 불명예 퇴진의 형태가 아닌 거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명예롭게 물러남으로써 더 큰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 정세균 전 총리나 아마도 김부겸 전 총리도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결단해서 통합 비대위를 띄우는 이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저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본인이 사퇴하는 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당의 지지층도 많고 구속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하던데 반대예요. 구속영장 기각을 됐고 그다음에 지지층이 굳건하기 때문에 사퇴를 해도 됩니다. 대표직에 연연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서 통합비대위를 띄운 다음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가 사퇴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대표도 이것을 잘 셈법을 구사를 하면 아마 내년 정도 1월에는 사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것을 기다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정 변호사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 비대위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동훈 비대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국민의힘이 여당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은 뭐 변화를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당만 대통령 눈치 보고 수직적 관계입니까? 야당은 당대표 눈치 안 보고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당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년에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인 리스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내년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바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도 대통령실 3실장을 모두 이제 교체를 하면서 2기 인선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김대기 비서실장에서 이관섭 실장으로 바꾼 것인데, 근데 계속해서 이제 관료 출신들이 중용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기조라든지 틀은 바뀌는 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왜 바꿨을까 했을 때는 이제 분위기 쇄신인 것 같아요. 쇄신은 맞는데 기조의 쇄신은 아니고 분위기 쇄신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경무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이에요. 이거는 정권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시절에 치아를 여러 개 뺐었고, 임종석 비서실장 또 문재인 정부 때 치아를 여러 개 뺐었어요. 아마 김대기 비서실장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좀 이렇게 또 김 실장 측에서도 역대 정권을 보면 뭐 비서실장이 서너 명은 됐다, 5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아마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휴식이 필요하셨던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좀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게 비서실의 인사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 비서실에 권력이 쏠려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장들이 경무를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국회와 정당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각과 장관들도 제 기능을 못하면서 지나치게 역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무게가 실려왔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작은 대통령실 만들겠다고 대통령 시절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해놓고 지금 점점 더 커져가지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하게 커져버렸어요. 예,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초기에 주말에 나들이를 가는 풍경이 있었는데 그 풍경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 역시도 과로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전체 정치 구조를 돌아봐야 된다.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보다 더 바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로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할 만큼 했다, 오래 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물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공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엑스포 유치 실패했잖아요. 뭐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잔뜩 심어줘 놓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실망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기타 국정원 자문 같은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로도 과로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그 비서실을 쇄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마침 그 국민의힘 당도 비대위원장 새로 이제 선출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어찌 됐든지 간에 뭐 내년 총선용이라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장관들이 여러 명 바뀌어가지고 정부도 뭐 새로운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있어서도 대통령 그 비서실장도 바뀌고 정책실장이나 그다음에 안보실장이나 새로운 진영을 그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이 군 장병 전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은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전에 두 분 오시기 전에도 이제 국방안보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치권에서도 좀 파장이 커지고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좀 어느 정도의 진상 조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고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분쟁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군 당국의 관계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뭐 그 설명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고, 이게 심지어 전 국민에게 배포가 돼서 일반적인 교육 자료로 쓰일 뻔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런 과정까지 좀 다 같이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서에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너무 지나친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토론돼야 될 문서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 뭐 독도 관련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비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장관이 사과는 해야 된다,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